여러분 진행할게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셨는데 오늘은 지금 슬라이드 수는 많은데 일단 제가 이제 문제 풀이는 안 할 거고 이제 개념 흐름만 쭉 이제 훑을 거라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뭐 질문을 주시거나 하면 이제 그걸 이제 질문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다 올려놨으니까 그쵸? 그 이제 세부 내용들은 그거를 이제 찾아보는 걸로 하고,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를 막 찍어주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5문제 중에 이제 한 문제는 그 3장 연수 문제에서 나온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시험 범위에 있는 걸 좀 골고루 보세요. 골고루. 이제 뭐 중요할 것 같은 것만 이렇게 뭐 찍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데 좀 골고루 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일단 이제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시스템 모델링 및 제어라고 해서, 그래서 제어의 개념이 뭐고, 그리고 모델링을 왜 제어할 때 배워야 되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그래서 제어라고 하면 사실 그냥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다 미분 방정식 아니면 전달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하죠. 저희가 배웠으니까. 그래서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값, 레퍼런스 값을 따라가도록 컨트롤 입력, 신호, U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3단원까지는 저희가 이제 제어기를 직접 설계한 적은 없고,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모델링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대해서만 이제 제대로 배운 거죠. 그래서 시스템은 인풋 아웃풋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고, 얘는 얘의 실체는 이제 미분 방정식 아니면 이제 전달 함수로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전달 함수로 표현을 하려면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만 저희가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선형 미분 방정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전달 함수를 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어기를 이제 설계를 해서 어, 이 시스템의 아웃풋이 원하는 레퍼런스를 따라가도록 하는 제어기를 이제 설계하는 게 이제 본 과목의 목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어 문제의 2가지 분류라고 해서 트래킹 문제와 이제 레귤레이션 문제를 이제 개념을 배웠었고, 저희가 이제 피드백 제어를 할 때는 항상 이제 레퍼런스 신호가 존재를 하죠. 원하는 목표 값을 이제 전달을 해줘야 그 값을 이제 따라가는 제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에서 다루는 제어 문제는 이제 보통 트래킹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귤레이션 문제는 이제 뭐 진동 감쇄 제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적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2단원부터 이제 다루는 모든 거의 제어 문제는 이제 트래킹 제어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이제 제어의 3요소 이런 거는 이제 좀 개념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는 대상은 이제 제어기인데, 제어 입력에 의해서 실제 액추에이션을 수행하는 어떤 액션을 수행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배웠어요. 한국말로는 구동기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2단원에서 2.3절이나 2.4절을 보면 이제 유압 액추에이터나 이제 DC 모터 이런 걸 모델링을 하죠.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이제 주로 액추에이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운동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토크를 생성하거나 제어 입력에 의해서 실제 액추에이션을 하려면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액션은 이 모터나 유압 액추에이터 같은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센서는 피드백 제어를 위해서 아웃풋 신호의 측정 정보를 제공을 한다. 그리고 이제 뭐 플랜트라던가 이런 이제 용어들은 이제 다 알고 계셔야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기본적인 피드백 제어의 블록 선도는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요 디스터번스랑 센서 노이즈가 있죠. 그래서 실제 제어를 할 때는 이 디스터번스의 개념과 센서 노이즈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디스터번스는 저희가 이제 디스터번스를 다룰 때 예로서 자동차 크루즈 제어를 할 때, 크루즈 제어라는 거는 목표 속도를 이제 운전자가 정해주면 차가 그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어를 하는데, 그때 디스터번스로 저희가 다뤘던 게 그 경사도죠. 그렇죠? 도로의 경사도. 도로의 경사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데
근데 이 시스템의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속도가 생성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uncontrollable input의 개념이고, 즉 disturbance라고 한다. 그래서 disturbance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제어기 설계를 통해서 디스터번스 디젝션을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을 배웠고, 그리고 센서 노이즈도 이제 센서로 현재 아웃풋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y 아웃풋 y 값은 실제 y 값과 이제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 센서에 잡음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인풋 필터는 이제 책에 있으니까 설명을 드린 건데, 레퍼런스 신호를 필터링해서 이제 제어 성능을 향상시켜 준다. 목표값 조정을 통해서 제어 성능을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PPT에 없는 개념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PPT만 보고도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자료를 이미 만들었고, PPT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책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 같은 거는 PPT에 없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그 개념만 이제 모든 문제를 여기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오픈루프 제어랑 페루프 제어, 페루프 제어랑 게루프 제어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 루프 제어랑 오픈 루프 제어.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이런 어떤 피드백 루프가 있냐 없냐로 따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제어를 하려면 이 네거티브 피드백을 써요. 그래야지 이제 목표 값과 내 실제 값의 차이를 에러로 계산해서 이제 컨트롤 입력을 계산하면 이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입력이 일어나고 액추에이션이 일어나고 이게 반복되면서 제어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정밀한 어떤 트래킹 제어를 하려면 피드백 제어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배웠고, 오픈 루프 제어는 요 루프가 없죠. 밑에 루프가 없고, 결국에 이 루프가 없다는 거는 이 센서가 없다는 거예요. 센서가 없어서 바로 목표 값으로부터 제어 입력을 계산한다. 이런 개념이고, 입력과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관계를 알 수 있는 경우에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픈 루프 제어의 특징은 입력 출력에 대한 모델을 정확히 아는 경우에 매우 파워풀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입력과 출력을 내가 알고 있으면, 관계를 알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출력을 내기 위한 입력을 바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로 현재값 잴 필요 없이 이런 스태핑 모터처럼 이렇게 피드포워드 제어를 할 수 있더라. 오픈루프 제어의 다른 말이 이제 피드포워드 제어죠. 그리고 요게 이제 중요한데, 디스터번스에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시간을 들여서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자동차 순항 제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크루즈 제어. 그래서 속도를 이제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이제 운전 보조 기능이다. 또 오픈 루프 제어랑 피드백 제어기를 설계를 해서 이제 성능 비교를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가 모델링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입력 바꿔가면서 출력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보는 거죠. 모델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차를 주행을 하면서 경사도가 이제 바뀜에 따라서 차속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도 저희가 모델 취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간단히 표현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원래 모델이라고 하면 사실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그냥 U와 Y의 관계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데, 매핑. 미분 방정식 없이 그냥 어떤 함수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이렇게 이제 블록 선도를 나타낸 거고, 이거는 내가 제어의 대상이 되는 이제 플랜트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플랜트를 놓고 오픈 루프 제어기를 이렇게 설계를 해보고 피드백 제어기를 이렇게 설계를 해봤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학이죠. 그렇죠? 요걸 다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디스터번스 역할이니까 경사도가, 이게 디스터번스. 경사도가 있음에 따라 올라감에 따라서 디스터번스가 발생함에 따라서 게르프 제어는 에러가 바로바로 이제 증가를 하는데, 피드백 제어는 요 피드백 게인의 역할 때문에 디스터번스 리젝션 기능이 있더라. 그래서 이 개념을 저희가 정량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피드백 제어가 막연히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좋은지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을 했다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개념들이 나오죠. 1단원 뒷부분에 이제 제어 성능 지표로서 이제 좋은 제어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목표 사항들을 저희가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안정성, 시스템은 이제 발산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뒷부분에서 저희가 극점으로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전달함수의 극점이 좌반 평면에 있으면 다 익스포넨셜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안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안정하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 추적성은 이제 레퍼런스 값이 얼마나 가깝게 추적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뤘던 어떤 레퍼런스는 주로 이제 스텝 응답이죠. 스텝. 1을 줬을 때 1로 얼마나 빨리 가고 잘 추적을 하느냐. 그리고 외란 저거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강인성은 이제 저희 지금 스코프에는 없는데 이제 모델 자체가 실제로는 굉장히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모델이 틀렸을 때도 제어가 잘 될 거냐라는 걸 이제 다루는 개념이 이제 로버스트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장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장은 동적 모델, 다이나믹 모델링,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어 프로세스에 제어의 현상, 입력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그 현상을 저희가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 관점에서의 모델은 결국 미분 방정식이다. 그렇죠?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주로 이제 모델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모델링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 수업에서는 이제 물리학 법칙을 쓰죠. 동력학에서 하듯이. 그래서 요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어요. 그래서 기계 시스템 동력학, 전기회로, 기전 시스템, 그 연료체 모델까지 다 배웠죠.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가장 간단한 게 이 병진 운동이고 결국에는 F는 MA로 돼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 기계 시스템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 두 프로세스를 항상 거치죠. 그렇죠? 자유물 채도를 그리고 내가 이제 모델링 하고자 하는 물체를 분리를 시켜서 주변이랑 분리를 시켜서 주변에 있는 애가 이제 얘를 이제 잡고 힘을 주고 있는데 그걸 이제 힘으로 다 도식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자유물체도만 잘 그리면 이제 운동 방정식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평형식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운동도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회전 운동은 관성 모멘트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 관성 모멘트를 뭐 직접 구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을 거고 관성 모멘트 값이 필요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오른쪽처럼 주어질 겁니다. 기본적인 거는.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평행축 정리 정도는 그냥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기계 시스템 모델링 이제 뒷부분에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의 결합.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진자를 모델링하는 네, 이렇게 달리고 있는 카트 위에 있는 이제 진자를 모델링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좀 시간을 들여서 했었죠. 그래서 요럴 때 요때 이제 좀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선형화하는 방법이죠. 선형화. 그래서 세타가 이제 0에 가까울 때 어떻게 선형화가 되는가 요거를 이제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선형 미분 방정식밖에 필요가 없어요. 저희 과목에서는 비선형식 아무리 잘 해봐야 이제 선형화를 잘 해가지고 결국에는 전달함수로 바꿔서 이제 분석을 하고 모델링 제어기를 짜야하기 때문에 선형화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회로 모델로 넘어갑니다. 전기회로 모델은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법칙만 배웠어요. 그래서 KCL이랑 이제 KVL이죠. 그렇죠? 키로이오프 법칙. 그래서 KCL은 이게 이제 마디 해석법이랑 이제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노달 어널리시스를 할 줄 알아야 회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디를 기준으로 마디라는 거는 이제 전선이 3개 이상 분기된 지점인데 그 마디를 기준으로 들어가는 전류와 나오는 전류의 합이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키르히오프 전류 법칙이고 KVL은 회로의 폐경률을 따라서 취해진 모든 전압의 합은 0이다.
그래서 KVL도 나오죠, 문제에서. 그렇죠? KVL도 이제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방향을 잡아서 이제 모든 전압강화의 합은 0이다. 그래서 이제 예제 2.9를 풀면서 제가 그때 마디 해석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풀이 방법을 제가 옆에다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드가 많은 경우에 일단 노드 번호를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그림에는 지금 숫자가 다 있지만 숫자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번호를 지정하고 이렇게 전위를 다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준 전위를 여기 맨 밑에로 잡고 노드별 전위를 설정을 해주면 이거 자체가 이제 전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전위를 설정해주면 그리고 주요 노드에 대해서 KCL을 적용을 할 건데 그래서 노드 2랑 노드 3에 대해서 지금 KCL 적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전류의 방향도 임의로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그 미분 mag넷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전류의 방향을 고려를 해주는 거죠. 자동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만약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올려놓은 이 전교 회로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 증폭기 OPM프가 이제 포함돼서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OPM프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제 문제는 OPM프가 회로에 포함돼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쓰는 거는 요거죠. 요식을 이제 적용을 해서 회로를 간략화해서 푸는 건데 이 연산증폭기 OPM프가 있는 회로에서도 KCL과 KVL은 똑같이 성립을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OPM프가 있으면 오히려 이제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죠. 이 정의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전 시스템 모델.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이제 어떤 그 책에 없는 이제 상식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올려놓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고 저희 그 책이랑 저희 과목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들, 제어나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만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걸 이제 잘 구분해서 이제 공부를 주시고요. 그래서 DC보트의 작동 원리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작동 원리는 이제 전류가 흐르면 이제 전자기력이 발생을 해서 얘가 도는데 이제 돌 때마다 이제 이 커뮤테이터랑 이제 브러쉬 관계가 있어서 회전 방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힘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액추에이터 역할로 많이 쓰이는데 모터라는 게 그 이유는 전기 신호를 줘서 얘가 어떤 실제 액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 장에서 얘를 다루는 이유는 얘를 이제 모델링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일렉트리컬 파트랑 메카니컬 파트를 이제 구성을 하고 이제 모델링을 할 건데 이제 이 두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얘네는 얘네를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제 회로 파트랑 이 메카니컬 파트를 연결해 주는 식인 거예요. 그렇죠? 따로따로 모델링 했는데 얘네 둘로 이 두 관계가 연결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역기전력이 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써놨죠.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그 전자기 유도 법칙 원리에 의해서 역기전력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요 식을 이제 구할 수 있어야죠.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나와도 이제 똑같이 뭐 KVL이나 그냥 그 자연물체도로부터 이제 토크 평형식을 구해서 식을 세우면 된다. 그리고 이제 모터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제 기어가 달리는 시스템까지 저희가 배웠어요. 그렇죠? 이런 걸 기어비의 개념까지 적용을 해서 이제 전체 시스템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모터를 달아놓고 여기다 어떤 토크를 인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토크를 인가를 하면 여기에 나오는 그 세타 값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세타 2.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퀴즈에서 다뤘었고 이런 걸 이제 엮어가지고 어떤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겠죠. 기어랑 구동계랑 모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3절로 가면 이제 저희가 이제 연류동이랑 유체유동을 배웠어요. 그래서 연류동이라는 것도 이런 이제 제가 개념 설명을 위해서 전도랑 대류를 이제 잘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러한 이제 열 전달 현상을 그냥 등가 열회로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전도든 대류든 사실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냥 모델링 관점에서 어, 전기 회로랑 이제 등가 열 회로라는 걸 이제 연관을 시켜서 비유적으로 그래서 전위가 온도에 해당하고 전류가 열 유동에 해당하면 이 중간을 연결하는 어떤 열 저항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다라는 개념으로 열 저항 개념을 저희가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든 대류든 이 식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 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류동이 이제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그 등가 열 저항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 왼쪽 그림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직렬 연결이니까 연류동이 하나로 일정한 그렇죠? 제가 연류동은 한 방향 원디 연류동을 보죠.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하는 연류동이기 때문에 전체 연류동의 표현은 이 직렬 연결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이 연류동식 자체는 지금 미분 막려식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분 막려식으로 바꿔주려면 요 연용량 개념을 넣어서 요 식으로 이제 합쳐주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미분 막려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어를 하기 위한 이제 모델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비열이라는 개념을 이제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 여러분 그때 그 퀴즈 1번 문제 있죠? 퀴즈 1번 문제. 그거 그 부호 틀리신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방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여기 안에를 TI로 놓고 바깥을 TO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I의 온도 변화는 C분의 Q인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Q인 빼기 Q아웃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문제는 Q인이 없고 Q아웃만 있죠? 아웃만 있었어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살려서 써야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이게 지금 TO 다시 아니라 TI 다시기 때문에 무조건 안으로 들어오는 연류동이 있어야 얘가 이제 증가하는 거죠. 온도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방향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T5 닷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요게 맞죠. 요걸로 그냥 끝나는 건데 TI 닷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를. 그래서 요 개념을 그때 이제 그 퀴즈에서 많이 틀리셔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연류동의 방향. 그리고 이제 유체 유동.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어, 유체 유동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미분 방정식이 요거죠. 물질의 보존 법칙으로부터 나오는 연속체식이에요. 연속체식.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이제 밀도로 표현을 합니다. 밀도는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비압축성 유체라서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이런 이제 물 탱크의 높이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다 밀도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식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매스에서 어떻게 이렇게 높이로 변환을 하느냐, 밀도를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 번씩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체 유동으로 결국에는 저희가 압력을 만들어내는데, 압력을 만들어낸 이유는 그 힘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힘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압 피스톤의 원리죠. 그리고 이제 유압이 왜 좋냐면 사실 이 파스칼의 원리 때문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주시면 되겠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요약을 하자면 포크레인이나 어떤 이제 유압 액추에이션이 필요한 모든 기구에서 이런 파스칼 원리를 쓴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유체 저항, 그러니까 유체 저항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유량을 모델링하는 방식이에요. W를 어떻게 모델링할 거냐. 근데 결국에는 그 W 앞단과 뒷단에 유압차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관에 흐르는 좁은 노즐에 흐르는 유량을 보통 이렇게 이제 모델링 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 물 탱크의 높이를.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따라 해보시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에 대해서 이 단어에서 다 배우고 이제 미분방정식을 얻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3장에서 배운 거죠. 그렇죠? 미분방정식을 선형 미분방정식을 얻었다. 그러면 일단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제 그 콘볼루션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가 왜 LTI 시스템을 다루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입력이 있을 때 응답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선형 시스템의 중첩 원리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형 시불변 시스템을 계속 다루죠. LTI 시스템. 그래서 U를 넣었을 때 Y가 나오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이제 중첩 원리라는 거는 U1을 넣었을 때 X1이 나오고 U2를 넣었을 때 X2가 나오면 A1 U1 플러스 A2 U2를 넣으면 A1 X1, A2 X2가 나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중첩 원리라고 저희가 한마디로 하지만 이 덧셈을 해도 각각의 응답이 이제 덧셈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스케일링을 해도 곱을 해도 각각의 응답이 곱을 해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더라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불변이죠. 시불변. 시불변이라는 거는 이 모델 입장에서 보면 이런 K 같은 게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개념인데, 내가 입력을 지금 U를 지금 넣나 아니면 10초 후에 넣나 똑같은 응답이 그냥 10초 후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불변 원리 때문에 저희가 이제 콘볼루션을 통해서 아웃풋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응답을 계산하면, 그래서 입력 신호가 임의의 입력 신호 U를 여러 개의 신호의 합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이제 임펄스를 쓰죠. 임펄스. 그래서 어떤 여러 신호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베이스 신호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전체 입력에 대한 시스템 응답은 각 베이스 신호에 대한 개별 응답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일단 요런 이제 넓이가 1인 펄스를 먼저 가정을 하죠. 베이스 신호로. 그래서 P 델타 T라는 신호를 이제 넓이가 1인 신호로, 넓이가 1인 이유는 이제 뒤에서 이제 수학적으로 잘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높이가 델타분의 1이고 폭이 델타인 펄스를 생각을 하자. 그래서 얘를 넣었더니 이런 아웃풋이 나왔다. 그래서 얘를 H 델타 T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했어요. 그냥 문제에서. 얘를 넣으니까 얘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U로 이제 스케일링을 한 거예요. 그죠? 요 표현이 중요하죠. 그래서 중첩 원리는 이런 스케일링 어떤 이 곱에 대한 그 것도 이제 계속 성질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입력에 이런 스케일링을 해주면 델타 곱하기 U만큼 스케일링을 해주면 아웃풋도 델타 곱하기 U만큼 스케일링이 되더라. 그리고 이렇게 4개 연속 넣어줬을 때 타워만큼 지연, 2타워만큼 지연, 3타워만큼 지연해서 넣어줬을 때 LTI이기 때문에 시불변 특성 때문에
똑같은 h가 타워만큼, 2타워만큼, 3타워만큼 이제 지연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응답은 이걸 다 더해 준 거다. 그러니까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분이나 시그마로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전체 응답을 구할 때. 그래서 이러한 이제 펄스 모양의 입력 UT가 있으면 이제 전체 이 t 시점에서의 yt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이제 답을 하자면 모든 이 개별 응답들의 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폭이 다 델타로 일정하다고 가정해야 저희가 이제 수학적으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기는 이제 각각 다 다르다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응답은 이제 h 델타 t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h 델타 t가 다 이제 스케일링되고 이렇게 이제 지연된 형태로 각각의 응답이 나오고 그걸 다 더하면 현재 t 시점에서의 yt가 나오더라.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이렇게 부드러운 입력에 대한 응답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극한의 개념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극한으로 보내면 리미트 시그마는 이렇게 인테그랄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임펄스 응답이라는 게 나오죠. 요거. 그래서 임펄스 응답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제 전달 함수가 되는 애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이다.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이 이제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펄스 응답으로 임의의 입력 U에 대한 응답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이제 콘볼루션이다. 콘볼루션. 임의의 입력 신호 UT가 존재할 때 U에 대한 시스템 응답 YT는 입력 신호와 임펄스 응답의 콘볼루션이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입력 신호를 내가 UT를 알고 있으면 T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있으면 임펄스 응답,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 특성을 통해서 그냥 컨볼루션만 하면 현재 응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쓰지 않고 이제 컨볼루션으로 yt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복잡하겠지만. 그래서 이 델타를 0으로 보내는 게 0으로 보내는 의미가 뭐냐? 요 폭은 0으로 보내고 높이는 무한대로 보내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임펄스라는 델타라는 신호를 저희가 짧은 시간에 강한 충격을 주는 임펄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t가 0인 시점에만 이제 무한대로 튀어오르고 나머지는 0인데, 문제는 걔를 이제 정적분을 하면 1이라는 거죠, 넓이가. 그리고 이 델타 t를 시스템에 넣었을 때 나오는 게 ht이죠. 그게 이제 임펄스 응답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컨볼루션 원리를 이용하면 UT랑 HT만 알면 그냥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YT를. 우리는 이제 시스템 응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제 HT는 LTI 시스템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이다.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전달 함수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컨볼루션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은 여태까지 저희가 컨볼루션까지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다뤘는데 이거를 이제 적분과 대수적인 계산을 바꾸면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시스템의 해, 즉 응답과 출력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쉽게. 그래서 이제 t가 0부터 무한대일 때 f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대문자 fs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0 직전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다고 이제 정의를 하죠. 근데 t0에서의 입력은 포함이 된다. 그 결국에는. 그래서 이 주요 특성들은 제가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뒤에 이제 특성표 같은 거, 라플라스 특성표는 좀 봐주시고 변환표는 제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만약에 라플라스 변환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미분했을 때 아니면 뭐 적분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특성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했는데 어떤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구하거나 그렇죠? 전달함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 시스템의 해를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두 개가 거의 같은 개념인데 일단 전달함수를 구해라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초기 조건이 0이다 이렇게 이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입력 변수, 출력 변수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고 이제 YS랑 US를 묶는 거죠. 대수적으로 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US분의 YS를 구하면 이게 이제 전달함수가 되더라. 이런 거는 이제 쉬우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해를 구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그렇죠? 이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 나온다면 이게 이제 초기 조건이 0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우리가 아는 그 라플라스 변환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고 이제 XS 우리가 응답을 구하고 싶은 XS를 먼저 구하고 얘를 이제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라플라스 변환을 하려면 표에 없는 꼴이면 표에 있는 꼴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부분 분수 전개를 하거나 통분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니까 좀 공부를 좀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도포법이죠. 도포법.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실근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도포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변환하면 각각이 다 익스포넨셜 항이 되기 때문에 쉽게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이후로 나오는 게 이제 최종값 정리죠. 그래서 여기서 최종값이라고 하면 이제 파이널 밸류인데 결국에는 이게 정상 상태 값이라는 거죠. 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얘가 결국에는 어디로 갈 거냐. 얘가 뭐 발산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수렴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발산하는 경우에는 얘를 못 써요. 그렇죠? 그 조건으로 그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좌반 평면에 있다라는 가정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정한 시스템일 때만 이제 최종값 정리를 통해서 값을 구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좌반 평면에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최종값 정리로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좌반 평면이라는 거는 꼭 극점이 실근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복수근이어도 좌측에만 있으면 돼요. 실수부가 음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포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파이널 밸류의 티어럼의 의미를 요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밸류라는 거는 이 yt의 정상 상태 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ys가 주어져 있고 얘를 이게 부분분수 전개를 통해 구하고 이제 역변환하면 yt를 구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yt가 어디로 갈 거냐, 그렇죠? 이렇게 정석대로 구해도 되는 거죠. 봤더니 요 폴이 좌반 평면에 있는 애들은 다 날아가고 요 실수항만 남더라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번에 하는 게 요거죠. 그래서 폴이 마이너스 9나 마이너스 2에 있을 때 최종값 정리 가능하구나 이걸 아는 거죠. s를 곱했을 때 이제 모두 좌완 평면에 있는지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되더라. 그래서 폴이 이제 좌완 평면에 있다라는 의미는 여기 있거나 뭐 여기 있거나 맨 좌측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라플라스 변환 관련해서 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안 나온다 제가 이제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미분했을 때나 저희가 배운 거에 대해서만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표는 제가 이제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저희가 기술적인 걸 배웠죠. 이런 이제 블록선도 그리기.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서 저희가 대수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의 이제 일환으로 이제 블록선도를 통해서 오히려 굉장히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래서 어떤 입력과 Y 간의 관계를 도식화해서 나타내는 건데, 이러한 규칙을 통해서 이제 간단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제 블록선도, 복잡한 블록선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본 단위로 나눠서 제가 해석을 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려면, 예를 들어서 뭐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으면 이 식이 이제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거 그냥 계산해 보면 뭐 병렬인 거 아는데, 뭐 UG1 플러스 UG2 해가지고 Y 하면 이미 늦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보자마자 그냥 바로 이 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복잡한 게 나오면 그거를 일일이 다 해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3.3이랑 3.4전은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전달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어떤 LTI 시스템이 있으면 얘 고유의 이제 전달 함수가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을 나타내는. 전달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가 갖고 있는 폴이나 그 폴이나 이제 0점 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의 응답을 예측을 하겠다라는 거죠. 시스템의 응답을 알고 싶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S 값이 저희가 극점이라고 했었고, 극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극점에 대해서. 그래서 전달함수가 이렇게 될 때, 예를 들어서 S 플러스 시그마분의 1이다. 그리고 시그마가 실수일 때, 여기 저희가 알고 있지만 요 꼴은 무조건 이제 익스포넨셜 텀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가 어디에 있냐, 어느 값을 부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발산을 할 건지 수렴을 할 건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점의 위치로 임펄스 리스폰스의 안정도를 판별 가능하다. 그리고 시그마가 0보다 클 때는 이제 극점이 좌반 평면에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스테이블하다. 저 우반 평면에 있을 때는 이제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마가 크기가 커지면 이제 빨리 0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수렴 속도가 이제 커진다라는 거고, 여기를 이제 뒤에 저희가 3.4절을 배웠으니까 이제 시그마가 제타 오메가 인이죠. 저희가 그 제타랑 오메가 인이라는 파라미터를 도입해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 수렴 속도 자체는 이 시그마가 크다라는 거는 이 값이 크는 거고, 이제 감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빨리 이제 감쇄가 된다. 그리고 시그마가 복소수라면 진동 성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이제 대충은 알 수 있어야 되고, 폴의 위치에 따라서 응답이 어떤 모양이 될 건가. 그래서 언스테이블한 영역은 익스포넨셜의 실수항이 계속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스테이블하다. 그래서 이제 복소수 극점을 가지는 경우가 이제 거의 저희 마지막 해석 부분이고, 실수부랑 허수부를 나눠서 얘네가 이제 각각 물리적으로 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 저희가 알았죠. 그렇죠? 허수부는 얘가 이제 감쇄 진동수라고 해서 이거 자체가 이제 주파수를 의미하는 거죠. 왜냐면 익스포넨셜에 이제 J 오메가 텀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걔를 나중에 사인 함수로 바꾸면 그냥 진동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 꼴을 일단 정의를 하고, 요거는 외워야겠죠? 기본 꼴은.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이제 기본 꼴을 알기 때문에. 왜 이런 복잡한 꼴을 쓰냐? 결국에는 이 의미 있는 파라미터로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제타나 오메가 아니라는 어떤 물리적인 파라미터를 도입을 해서 시스템 해석을 하기 위함이고, 극점을 내가 도입한 제타랑 오메가 인으로 이렇게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제 결국에는 시그마랑 오메가 D가 되고, 각각 대응을 시켜보면.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극점과 임펄스 리스폰스의 관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을 진행을 하고 이런 이제 분모를 완전 제곱꼴에 플러스 어떤 제곱꼴로 바꾼 다음에 상수꼴로 바꾸면 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응하는 임펄스 리스폰스의 기본적인 꼴이 이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진동수는 오메가 t고, 그렇죠? 진동수는 오메가 t고 오메가 n이나 제타에 따라서 이 임펄스 리스폰스의 응답이 바뀐다는 거예요. 응답이 또 시그마 부호에 따라서 다 바뀌고, 그래서 이 극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바로바로 바뀐다. 그래서 극점으로부터 응답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제가 이제 밑에 이제 물리적인 해석을 적어놨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감쇄비가 증가할수록 이제 언더슛이나 오버슛이 감소를 하고 빠르게 감쇄를 한다. 그리고 감쇄비가 커질수록 이제 진동수도 다소 감소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진동수인데 감쇄비가 커질수록 진동수가 작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효과가 이 그림에서 이 피크점이 자꾸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게 이제 진동수가 감소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펄스 응답이고 좌측은, 우측은 이제 스텝 리스폰스죠. 제가 얘기했지만 갑자기 왜 스텝 리스폰스가 나왔냐? 시간에 대한 그 특성을 알고 싶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게 입력을 넣었을 때 얘가 내가 제어기를 어떻게 제어기 설계를 잘했으면 빠르게 1로 쫓아갈 거고, 만약에 설계를 잘 못했으면 이렇게 오버슛이 커지거나 오실레이션이 엄청 심할 거다라는 그 어떤 시간 영역 사양을 알기 위해서 스텝 리스폰스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임펄스 리스폰스는 사실 입력에 상관없는 어떤 특성인데, 임펄스 리스폰스의 특성이 내가 입력을 넣어줬을 때의 특성과 이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얘기는 임펄스 리스폰스로 그냥 전체 응답을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에 이걸 이제 인벨로프라고 하죠. 요 점선, 여기 뭐죠? 한글로는 지수 외피라고 하던데, 이런 이제 익스포넨셜한 인벨로프를 시그마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그마가 얘가 얼마나 빠르게 줄어들 거냐. 그리고 허스부는 진동수를 결정한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개념이 또 중요하죠. 극점이나 극점이 어디 있냐가 이제 이 전체 리스폰스의 모양을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4절에 했던 내용이 스텝 리스폰스에 대해서 저희가 해석을 했죠. 스텝 리스폰스. 그래서 시간 영역 성능 사양을 저희가 해석을 하는 건데, 계단 응답을 이제 대표적인 시간 영역 리스폰스로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계단 응답의 성능만 해석을 하면 이 제어기의 성능을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단 응답에 대한 대표 요구사항 4가지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승 시간, 정착 시간, 오버슛, 이제 피크 타임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요 식은 이제 알고 계셔야겠죠. 오른쪽에 있는 식. 그래서 요걸로 이제 원하는 요구 사항을 주고 이걸 만족하는 뭐 제타를 구해라, 뭐 오메가 n을 구해라, 컨트롤러 게인 k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 파악하셨겠지만 이런 이제 일단 이거 중요한 게 일단 이 기본 2차 시스템을 가정하는 거고, 그래서 시스템을 일단 요걸로 나타낼 수 있어야 이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타내려면 처음부터 얘를 나타내려면 일단 미분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 되고, 자율물체도나 필요한 걸로 미분 함수를 먼저 구하고 전달 함수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기에 대응시켜서 이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2단원부터 3단원은 이제 계속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위주로 조금 공부를 좀 해보시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하고 마치고, 뭐 질문이 있거나 이러면
뭐 밤에라도 이제 메일 받으니까 이제 연락을 주세요. 제가 바로 답장은 못해도 좀 여유 있을 때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